240일. 홍 대사가 떠난 후 대사관 내에서 저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정부 주도의 온라인 브랜딩 캠페인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운영할 한국인 스태프가 구성되면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이 국장은 저를 기꺼이 파견해 CSIS, 브루킹스 연구소, 윌슨 센터, 신미국재단, 헤리티지 재단 등 여러 기관의 세미나를 다니며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메일링 리스트에 올랐고 단기간에 많은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명함을 모아 정리하고 다이나믹 코리아를 위해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코러스 하우스에서 강연을 듣고 가끔 점심이나 커피를 마시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네트워크로 쌓여갔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개의 중요한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분석연구소의 KTO가 싱크탱크의 젊은 한국 전문가들을 위해 주최한 정기 세미나 시리즈였습니다. KT는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이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친구이자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풍자를 좋아하는 다정한 여성인 그녀는 미사일 방어, 북한 위협, 자유무역에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의 내부자의 시각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42. 이 세미나 시리즈의 다른 멤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교수로 일한 지 8년이나 된 저를 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 중 일부는 좋은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한 우월성과 영향력을 주장하는데 어떤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KTO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기후변화와 사회분열과 같은 당대의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이 문제를 빼놓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잘 섞일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일리노이주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충격적이고 대립적이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규모가 크고 중요한 다른 그룹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와 외교정책연구소의 존 페퍼와 함께 개발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가끔 의견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국 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버마 전문가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고 따뜻한 성품과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심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저를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 워싱턴에서 제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코스모스 243 클럽에 초대해 조찬을 함께하며 페어뱅크스와 라이샤워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시아 전문성의 위대한 전통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는 아시아 정책 분야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아시아 재단이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제가 루즈벨트나 애들레이 스티븐슨의 말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잊혀진 전통의 일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KORUS 하우스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거대한 구글 그룹을 설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구글에 특별 허가를 요청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에 대해 소통하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 인원은 15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구글 그룹을 설정하고 나니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다른 모든 회원들에게도 전송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분 만에 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 불만은 다시 다른 모든 회원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글 그룹을 종료하는데 5시간이 걸렸고, 저는 여러 차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와 긴 대화를 나눴고, 그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아시아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존 페퍼의 244 도움으로 우리는 10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활발하고 사려 깊은 토론을 펼치는 정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워싱턴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고, 한국, 일본, 중국 대사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최한 단편 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2007년 2월 한국으로 떠날 때 저를 배웅하기 위해 기억에 남는 만찬에 초대해준 것도 바로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2년 동안 저를 대신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준 몇 명의 핵심 인물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 인물은 지미 카터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CSIS 창립 멤버였던 즈비그뉴프 브르제진스키와 리처드 닉슨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CSIS 창립 멤버였던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겹치지만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브르진스키는 기업 세계와 연결된 내부자 출신으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학자이자 전략가로 내세우며 궁극적으로 더 큰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키신저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앤 어소시에이츠,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모방한 회사로 연방 자금을 빼돌리려는 사업가였습니다. 키신저는 특히 급진적인 민영화를 옹호함으로써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는데 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245. 저는 헨리 키신저를 만난 적도 없고 키신저나 그 주변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6년에 브르진스키에게 미 하원에서 연설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상세하고 정성스럽게 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국가원수나 저명한 지식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진지함으로 제 요청에 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브르진스키가 처음부터 저를 옹호하고 저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비록 촘스키와 14년 넘게 펜팔로 지냈고 이메일 교환 횟수가 수백 건에 달했지만 그는 모든 편지에 세심하게 답장을 보내준 덕분에 촘스키보다도 저를 더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브르제진스키를 직접 만난 것은 CSIS 세미나에서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죠? 제 생각에 그는 공개적인 행사에서 친밀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단주의의 부상이나 러시아와의 대립에 대한 브르제진스키의 책임이 무엇이든 간에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그가 저를 위해 해준 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르제진스키가 저에게 그렇게 열광한 것이 사실이라면 외교 정책의 냉혹한 환경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브르제진스키 같은 사람의 246.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정책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였던 조셉 나이도 저를 도와준 또 다른 사람입니다. 2003년 일리노이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 인연으로 광범위한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기사 작성을 위해 여러 차례 저와 인터뷰하는 데 동의해 주었고
이는 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나이와 상당히 친밀감을 느꼈고 2015년 하버드대 비교문학과에서 소수의 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를 거부한 후 국제관계와 무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강연장에 찾아와 준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제관계와 안보 분야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순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부정부패에 기꺼이 맞서 싸운 사람들은 군대나 정보기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뿐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저는 제가 만났던 NGO와 좌파 단체들의 완전한 비겁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샴페인에서 제 운명이 녹색당이나 여러 좌파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247.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인 리처드 부시도 저를 행사에 초대하고 커피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만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고 그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브루킹스 연설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끝내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 한국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어 주요 행사에 초청받기에 충분한 인물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예일대에서 제 수업의 연사였던 스트로브 텔벗 회장과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브루킹스 연구소에 초대받을 일은 없었고 실제로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2010년 CSIS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세미나에서 기적처럼 연설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탱크의 사람들을 코러스 하우스에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레리 윌커슨과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만나기까지 1년이 걸렸지만 바로 친해졌고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는 무장, 해제되고 솔직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솔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48. 우리가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공통점이 많은 친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 무작정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2시간 만에 답장을 보내왔고 이틀 후 포기 바텀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종종 그렇게 느꼈습니다. 레리는 그 말만 해도 워싱턴의 다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진지함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레리를 여러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결국 2013년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오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레리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었고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자유는 저보다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저를 데려왔고 저는 그 자격으로 레리가 참석하지 못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나중에 워싱턴에서 대한정책 토론 그룹을 시작하려는 저의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당시 외교정책 포커스, 포린 펄리시 인 포커스의 디렉터였던 존 페퍼였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러 편의 희곡을 썼죠. 제가 문학 교수로서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도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지만 때때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존은 나중에 제가 한국에 249. 설립한 아시아 연구소의 펠로우가 되는데 동의했고 이후 몇 년 동안 함께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2005년 여름에 비전 통적 보안 위협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컨퍼런스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한 사람은 존,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리처드 부시였습니다. 저는 물 부족과 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은 세미나라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제가 비전 통적 위협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정책 분야의 일부 인사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왠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뉴아메리칸 재단에서 일하던 화려하지만 그다지 영향력 있는 언론인 정책 전문가였던 스티브 클레먼스와 토론을 하면서 물이라는 제목의 안보 세미나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금과 석유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물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클레몬스는 그 주제가 재미있다며 언젠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타인버그에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공모함으로 기후변화나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250.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위 보안.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보안에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후변화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대 전체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개념이었고 저는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메시지를 다듬은 후에도 이 주제는 상당한 정치적 문제의 근원이 되었지만 2001에서 2004년 사이에 우리가 겪은 것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를 도왔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눈 사람들 또는 저 나름대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적 활동가이자 커피 파티의 창시자인 애너벨 박, 사려 깊은 변호사 셜리 존슨, 우리를 자주 집에 초대해준 다정한 남편 찰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경험은 책 한 권을 쓰기에 충분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로 이주한 후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공공외교에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도 공공외교 전문가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사건들은 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계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저널리즘 방식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과 꽤 친밀하게 일했고 한국인들은 종종 제 251 글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 있을 때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우 미국적이었고 미국을 위한 투쟁이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서비스 계약과 정치적 인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제대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정책 인사이더가 되지 못했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는 제 자신이 대의를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문화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00에서 2007년 사이에 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억압적이고 퇴폐적이었고 부정의 문화가 팽배해졌죠. 하지만 전 세계와 미국의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장악에 직면한 교육받은 계층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태가 오랜 과정이 산물이며 과거에도 제가 몰랐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계급과 경제 구조 같은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자본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제가 252 관찰한 몇몇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2006년 10월경 예일대 동창인 이우찬 씨를 안개 낀 바텀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약 8년 동안 못 본 사이였죠. 우찬과 저는 1987년 처음 만났을 때 친구이자 묘한 의미에서 라이벌 관계였는데 당시 우리는 둘 다 일본 인터유니버시티 센터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등록했고 같은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우찬은 받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죠. 우찬은 한국인이었고 일본어 실력이 뛰어났으며 나중에 중국어도 배울 예정이었죠. 우리 둘 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꽤 야심찼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찬은 국무부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우리가 만났을 무렵 브루킹스 연구소에 많은 기부를 한 억만장자 중국인 투자자 존 손튼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고 지금은 일본 여성과 결혼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은행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이 직장이 오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튼과의 새로운 컨설팅 작업, 스트로브 텔벗과의 관계, 기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레리 윌커슨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워싱턴 DC의 제도적 부패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저와는 달리 우찬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253.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입이 많지 않고 슈퍼리치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찬이 보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국무부에서의 경험과 인맥 형성 노력이 결과로 그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의 행보로 인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였죠. 마침내 저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당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편지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5페이지 분량의 요점 요약본을 만들어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소문과 반쪽짜리 진실이 유포되어 왔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리노이에서 제 부서장이었던 제리 패커드가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정치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가족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임마누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254. 그리고 가족들이 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편지가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 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갔고 약 1시간 동안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제 말을 듣는 동안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인 제이미는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걸으며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반박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제 동생 마이클이 저를 보러 왔고 함께 긴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는 제 말을 경청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에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듣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며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255. 어머니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를 참여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에도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하여 친구와 가족들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 최선의 판단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견딜만 했지만 어머니가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저와 가족 사이에는 눈에 띄는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256.